미중 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나는데요.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별로 나오는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별로 합의된 게 없어서 그래요. 네. 네. 일단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많은 전 세계가 사실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왠지 이란 전쟁을 끝내는 뭔가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사실 전 세계 경제를 좀 좌지우지하는 거대 경제 국가들이다 보니까 두 나라가 어떤 합의를 하느냐 이런 게 또 매우 중요하죠. 지금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달 부산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만났고 2017년 11월에 트럼프가 방중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거의 9년 만에 방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간 건데 일정이 2박 3일이다. 이거 너무 짧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뭔가 얘기를 충분히 많이 할 게 없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약간 형식적 만남이다. 그러니까 지금 강대국끼리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괜히 또 이렇게 뭔가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현상 유지 관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인 성과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합의된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 합의문이 안 나왔죠. 미국에서는 원래 공동성명을 추진했다 그래요. 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기업가들이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네. 좀 추진했는데 잘 안 됐대요. 그래서 트럼프 표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뭐 3일 동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기자들이 뭐 질문하는데 답도 안 하고 막 가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 문제라는 게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경제관계 좋게 하고 싶으면 너네가 그냥 규제 풀면 돼. 이런 거지 중국이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미국이 뭔가 이제 중국한테 야 너네 이거 해주면 내가 우리가 규제 풀게 이거 해주면 뭐 제재 풀어줄게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려고 간 것 같은데 중국이 좀 잘 안 받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그런 게 있고 대만이나 이란 문제는 사실상 원론적인 얘기 이상 나온 게 없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주목이 돼요. 뭐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요.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하거나 심지어 분쟁으로 이어져 전체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전쟁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미 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강대국, 기존 강대국이 있고 신흥 강대국이 있을 때 이 기존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결국 전쟁을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뭐 그리스 고대 그리스 얘기인데, 아무튼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미국 너네가 지금 중국이 막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 너네가 중국을 너무 견제하면 결국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네가 이걸 잘 극복해야,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압박하지 말아야 전쟁이 안 나는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중국이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발언들을 했고 트럼프는 상당히 좀 약간 수세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리한테 주목한 거는 북한 얘기 혹시 나오지 않았나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주목해 볼 부분이죠. 네. 그걸 하러 얘기하러 중국에 방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들은 아예 없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의 신화통신에서 딱 하나 있어요. 한반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보도가 교환했다. 맞아요. 그거까지만 딱 나왔어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 그랬는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 측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지금 북한하고 매우 대화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북미 대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조언을 구하러 이제 중국에 가는 거다. 그래서 중국 가면 아마 그걸 물어볼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지난 3월에 김민석 우리 총리가 미국 갔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지만 김민석 총리가 비핵화 주장을 접어야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식의 조언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 미국의 이제 빅터 차 대북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비핵화는 주장해봐야 안 되고 군축으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 뭐 이런 글을 써서 뭔가 미국의 이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죠. 그다음에 이제 4월 9일, 10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미중 정상회담 대비해서 중국도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오면
북미 대화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막 도움을 요청할 거니까 북한의 의중을 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왕이 부장에 가서 북한이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북한은 지금 미국이 뭔가를 해줘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줘야 되는 거냐? 미국이 어떤 선물을 준비를 해야 대화가 시작될 건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걸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최근에 그 흥미로운 좀 보도가 있었어요. 한겨레에서 인터뷰한 건데 레이첼 민영 리라고 이 사람도 이제 한국계겠죠. 스팀슨 센터 38로스 프로그램 선임 연구위원인데 11일에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이 발언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북한의 이 북미 대화 조건이 강화됐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예를 들었는데 지난해 9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비핵화를 포기하면 대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미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뉘앙스가 약간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 비핵화 요구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싸우지만 않아도 좋게 지내지 못하지는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철회해도 사실 대화가 될지 안 될지는 또 가봐야 아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빅터 차가 군축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되겠냐라고 이 사람은 이제 지적을 합니다.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전략 자산 전개 제한 이런 건 이미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그걸 해야 되는 거다. 해도 사실 대화가 될지 말지 모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면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뭐 전략 자산 전개 중단 이런 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뭘 더 해야 되지? 뭐 이제 주한미군 철수 정도는 던져줘야 사실은 북한이 대화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레이첼 민영 리? 이민영 씨? 이민영 씨 굉장히 분석 잘하시네. 되게 세밀하게 살펴봤네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도대체 북한이 뭘 원하는 거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미국이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국내 예산 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 예비군 훈련 중에 20대 예비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어제 5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를 봤는데 경기도 포천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야간 정찰 훈련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거 이제 관련 그 관계자가 페이스북에 자세히 공개를 해가지고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 일단은 훈련을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병사들도 힘들어할 수준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밤 9시 넘어서까지 계속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등산로도 없는 가파른 야산을 뭐 방탄복, 공격 배낭, 총기를 착용한 채 계속 오르내리면서 지형 정찰을 반복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게 도대체 예비군한테 왜 이런 훈련을 하지? 이건 그 현역 군인들도 이렇게 자주 하는 훈련이 아닌데. 그러네요. 예비군들은 원래 그냥 갔다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놀고 오는 거죠, 사실. 예비군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근데 20대 예비군을 이렇게 돌린다고? 그러다가 이제 막 요즘 또 날씨도 엄청 덥잖아요. 떼약볕 아래에서 뭐 휴식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소대 단위로 완전히 나고자가 속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9시 넘겨서까지 계속 훈련이 됐는데 결국은 이분이 사망하면서 훈련이 중단된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사망 안 했으면 사실 더 늦게까지 훈련을 할 거였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특이하네. 예, 아니 예비군을 왜 예비군을 잡으려고 난리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훈련을 했던 곳이 73사단인데 이 73사단이 올해 1월에 전군 최초로 완전 예비군 대대 창설식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한국의 이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될 남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럼 예비군을 현역처럼 굴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완전 예비군 대대를 만들자. 예비군 중에서도 좀 똘똘한 애들을 묶어가지고 현역처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빡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금 시범 삼아서 해본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예, 이런 사고가 이제 난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탈진해서 죽은 거겠죠. 사람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버리는 정말 황당한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아니 이런 예비군 대대를 꾸리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혹사시키는 훈련들이 필요할까? 군부대 내부에 지금 분위기가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전쟁과 관련된 각성돼 있는 상태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불원승 같은 상태예요 지금 군대가 보니까. 와 근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저는 이거 기사 읽고 현역 군인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예비군이었네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진상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포천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포천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승진 훈련장이라고 또 있어가지고 훈련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합동 화력 훈련 같은 것들이 계속 예정돼 있어요. 이 시기 되면은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훈련이죠. 네, 그 지금 발표된 건 뭐냐면 5월 18일, 21일, 27일에 합동 화력 훈련을 하는데 이 합동 화력 훈련이 뭐냐면은 승진 훈련장에서 그 연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국민 참관단을 모집해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그 관람석에 딱 앉혀놓고 막 미사일 쏘고 포 쏘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 구경 갔었던 그 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1,200명을 이제 참관단을 모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군이 이렇게 이제 힘이 세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사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뭐 이런 거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게 포천시 승진 훈련장이 사실 최전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화력 훈련을 해버리면 북한에서도 다 소리가 들릴 정도로 되게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꼭 굳이 이런 훈련을 해야 되냐. 게다가 지금 이 날짜가 그 최근에 북한의 그 여자 축구단이 한국에 와서 시합한다 그래가지고 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17일인가요? 네, 또 겹쳐요. 아 그러네.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게. 굳이 꼭 뭔가 한쪽에서는 야 북한 선수들이 오는데 뭔가 이렇게 남북 관계 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한쪽에서는 야 그래 그럼 합동 화력 훈련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여기서 오폭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탄이 날아가다 잘못 떨어져가지고 민가 막 길거리에 떨어지고 막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성당 다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안 됐어요. 아직 주민들 피해 보상 다 못 받았는데 이런 훈련을 또 한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최전방에서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포천에서 사고가 한두 건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닌데 물론 이제 훈련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고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너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그 작년에 오폭 사고는 진짜 너무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이거 뭐라고 하죠? 좌표 잘못 찍어가지고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냥 있는데 옆에서 뻥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진상조사랑 결과 발표를 안 했어요. 다시 훈련하면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겁니다. 윤석열 시기였기 때문에 수사가 잘 안 됐다고 쳐도 지금 다시 훈련 전에 한번 점검은 해야죠. 자,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매주 주한미군의 문제점 시리즈로 방송을 다뤄볼 건데 지난주 다뤘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범죄 관련된 유형 중에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요거 관련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엄청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벌써 이게 26년 전 사건이에요. 벌써 그렇게 돼서 이게 괴물이라는 영화가 모티브가 된 사건인데 괴물 보셨죠? 보셨죠래. 네. 맞죠. 천만 영화인데요. 네, 괴물 한때 엄청난 관객들이 흥행을 했는데 사실 이 괴물의 설정 자체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게 이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인데 2000년 2월 9일에 미 8군 영안실 부소장이었던 엘버트 맥팔랜드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군 직원,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있어요. 그냥 민간인인 거죠. 이 직원한테 포름 알데히드라고 해서 그 시체를 이렇게 손질하는 뭐 그런 이제 약품이에요. 이거를 싱크대 그냥 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못 쓴다. 그래서 버려라라고 해서 475ml들이 용액 480병. 그러니까 한두 병도 아니에요. 480병 몇 박스를 그냥 버리라고 한 거예요. 몇 박스도 아니겠네요. 몇십 박스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20개
20개 상자를 이제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직원이 이거는 그냥 버리면 안 되는 약품 아니냐, 이거 정화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뭔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면서도 이게 막 그 증기가 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3주간 병가를 냈대요. 두통과 메스꺼움 때문에. 아, 버리기만 해도. 네, 버리기만 네. 했는데도 그 막 냄새 맡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이제 자기 열받잖아요. 뭐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했으니까. 그래서 미8군 사령부에 직접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미8군 사령부에서는 뭐라 했냐면 한강물에 희석되면 문제 없다. 한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뭐 약품 좀 붓는다고 문제냐면 이거 완전히 그거 아닙니까? 일본이 네, 오염수 해검수. 바다에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열받아서 이걸 이제 버리면서도 사실 자기가 버리는 걸 다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녹색연합에 제보를 해버립니다. 와. 그래서 이제 녹색연합이 이거를 폭로를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과 그 맥팔랜드 오. 영안실 부소장을 고발을 합니다. 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존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시민단체가 주한미군 사령관을 형사 고발한 건 처음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언론에 이제 대대적으로 폭로가 돼가지고 막 시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8군 사령관이 직접 사과를 합니다. 공식 사과를. 미8군 사령관이 사과한 건 처음이라 그래요. 그만큼 이제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느낀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시킨 맥팔랜드 이 그렇죠. 사람은. 그리고 그 한강물에 푼 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다 궁금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일단 처벌은 됐는지. 자, 이 맥팔랜드가 재판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이제 그 소파 협정에 따르면은 업무 중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재판을 한국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근데 업무 수행 아니고 저 홍대 클럽에서 술 먹고 노는 놈들, 그 범죄 저지른 놈들, 그 사람들도 재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권을 요청을 하면 미국에서 그거를 이제 해주게 돼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른 건가 보네요. 사안에 따라 다르고 그것도 막 업무 중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주한미군이 이제 순환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몇 년간 근무하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돌아가기 직전에는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래놓고 부대로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돌아가니까.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나 전역할 때 됐는데 그리고 미국 본토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한국 검찰이 당연히 미국 눈치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맥팔랜드를 그냥 5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해서 사건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민심에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검찰보다는 그래도 재판부가 나은 거죠. 이 당시에는 그래도 재판부가 좀 정신이 있네요. 근데 문제는 재판이 5년이나 질질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와서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판결은 정말 솜방망이네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 맥팔랜드가 그러면 어쨌든 그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면 주한미군 측에서 뭔가 징계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건 자체가 있었던 거니까 한강에 무단으로 어마어마한 약품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웃기게도 재판 기간에 맥팔랜드를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쪽에서는 사과해놓고 뒤에서는 우리를 이제 비웃는 거죠. 모욕한 거죠. 이래서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 관련한 여론들이 주한미군이 범죄를 끔찍하게 저지를 때마다 분노하면서 높아지잖아요. 근데 좀 진짜 세월이 달라졌다는 게,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범죄 행위들을 쭉 나열을 했었어야 됐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윤구미 씨 사건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주한미군이 있는 것 자체가 범죄뿐만 아니라 전체 한반도에 운명이 걸려버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구나라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진짜 범죄 행위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주한미군은 한국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한국인의 생명이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한국전쟁 당시에도
한국 남북이 분단돼 있었지만 남쪽이 인민군한테 부역할까봐 마을을 불태우던 게 미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전쟁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죠. 오로지 승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군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잘 말하신 겁니다. 자주국방을 이번 정부에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